4.29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던 새누리당은 웃고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각종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1야당이 4대0 사실상 전패를 했는데요. 네.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리더십 부족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권의 분열을 막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의 부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꼭 문재인 대표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 특히 당 대표라는 상징성이 갖는 리더십이라는 건 바로 이럴 때 모든 걸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문 대표가 오늘 오전에 특히 나의 부족으로 탓을 돌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냥 립 서비스만은 아닌, 저는 일단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고요. 예. 현 정권과 여당을 상대로 싸웠어야 했는데, 조금 전까지 같은 솥밥을 먹던 새정년의 두 거물 정치인, 탈당한 두 거물, 정동영, 천정배, 이 사람들과 전선을 형성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 프레임을 올바로 갖고 가기가 힘들었죠. 더군다나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한 지 이미 20일째 선거를 치렀던 점을 감안하면, 처음에는 조용히 끝날 것 같이 출발했던 4.29 재보선이지만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답게 양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문재인 총력을 다해서 자기 명운을 걸고 뛰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프레임을 정권 심판적인 것을 일단 앞에 내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국면 전환하는데 조금 실패했다. 그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또 광주 서구을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당선자가 당선이 됐는데 20%포인트의 큰 차도 그렇고 또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네. 예, 이 점을 두고 이제 제1야당의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봄을 말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주목하셔야 될 게, 방금 노 앵커도 지적했다시피 29% 정도밖에 얻지 못했죠. 새정년 후보가. 그 말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 약 70%는 새정치연합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곧 광주 또는 호남 민심이 제1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단정하긴 힘들겠지만 매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지지 철회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다만 이게 다음번에도 그렇게 하리라고 꼭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참 지겹게 반복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호남은 대대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해온 상당히 정치의식이 높은 유권자 집단이라고 우리가 중평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에서 다시 추동력을 줄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지역주의, 천정배 당선자가 내걸었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소지역주의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고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를 완전히 철회했다기보다는 뼈아픈 경고 메시지를 이번에 보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혼꾸녕의 뽐보기를 한번 보였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인사참극에 그리고 정윤회 리스트도 있었고 이번에는 성완종 리스트까지 좀 악재가 거듭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야당이 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 이에 대해서 선거에서 졌다라는 게 아니라 야권 재편까지 이어져야 되는 목소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호남 민심도 그렇고 야권을 지지했던 그런 민심들이 아예 새롭게 판을 짜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까요?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재보선은 여권, 당시 집권층의 무덤이라는 게 불문율처럼 통해왔는데, 그게 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보기 좋게 깨지고 있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치러진 재보선인데 4번 다 현 여권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의 우리 패턴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건데요. 그렇다면 뭔가 한두 번이 아니고 4번 다 그랬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일단 야권의 대응 능력, 국정 대처 능력,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그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손가락으로 꼽기조차 아득할 정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불과 2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하도 자고 나면 큰일이 터지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망각될 정도인데 하나하나가 다 정권에 타격을 미칠 사안들인데, 그러니까 야당으로 보면 투표 환경, 정치 환경이 대단히 좋았단 말이죠. 도무지 질 수 없는 선거를 계속 지는 이유가 뭘까? 예. 이게 단지 보수층의 최소한 35%는 된다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 때문만인가?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한 번쯤은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 없이 그럼 왜 매번 질까? 예. 첫째는 야권이 제대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온 점이 있었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딱 한 번 위력을 발휘했던 것은 2012년 4월 총선, 그건 전국 단위의 큰 총선에서였고 그 이후로는 지지부진했고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 예. 그렇다면 2030 세대의 투표율에만 목을 매는 천수답 농법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야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분열적 요소에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걸출한 리더십 추가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테면 야권 재편이라는 것도 커다란 집을 지어서 각자 모두 입주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 심정적으로 하나를 뭉치게 하는 그런 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뚝 떨어지게 만들어진다거나 트레이닝 받아서 훈련 받아서 함양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어느 걸출한 정치가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지해서 하는 정치는 그런 시대는 갔고, 집단지성처럼 뭘 만들어내거나 구조적으로 야권 재편을 위해서 진일보한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으로 하여금 믿음을 계속 갖게 해줘야 기존 전통적 지지층을 확보해 가면서 외연을 늘릴 텐데, 현 정부 출범 이후로 주요 사안의 대처 능력에서 물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잘못한 게 제1차적 요소지만 두 번째에서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민심의 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이 됐건 박재인이 됐건 아무개가 됐건 갑자기 없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기보다는 집단 지도체제 형태로 나가더라도 내부 분열적 요소부터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온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재건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건 무엇을 허물고 새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허물어야 할 건축물을 아직 허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건 재건축은 안 되고 있죠. 예. 취임 이제 곧 있으면 석 달째가 되는데 문재인 대표 이번에 숙제를 많이 받아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 많이 잃게 됐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 1인의 문제만으로 치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김무성 대 문재인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예. 적어도 물론 김 대표나 문 대표나 정말 중요한 본고사는 이번은 그냥 예비고사였고, 물론 예비고사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좀 성격이 커지긴 했지만 예. 내석에 불과한 예비고사인데 내년 본고사, 그다음에 내후년의 대선, 이게 지금 두 번의 큰 대회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앞두고 민심의 풍향계의 일단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조그만 시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앞으로 크게 잘못되는 건 결코 아닌데,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실착, 특히 친박 핵심계의 금권 유착상이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났고 차떼기당 이후로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처절하게 증명한 성완종 리스트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예. 광주는 어차피 뭐 힘들었다 치더라도 나머지 수도권 세 곳을 다 이겼다. 그것도 큰 표 차이로 이겼다. 서울 관악만 한 10%포인트 차지, 거기는 정동영 후보가 비교적 20%로 선전을 했으니까 1위와 2위가 10%포인트였지 나머지 지역은 다 2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압승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 압승을 어쨌거나 김무성 대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진두지휘에서 이끌어온 건 맞고,
청와대발 악재들을 일정 부분 청와대에 항의도 하고 견인도 해가면서 이 파도를 넘어왔다. 그런 점에서 김무성의 체급이 이번에 많이 커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권 내에서 원 오브 댐은 이번에는 넘어선 것 같고요. 이걸 발판으로 본인의 자기 정치를 할 공간은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지도력의 일정 부분 추락 또는 물음표 하나가 던져진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표를 대체할 만한 또는 필적할 만한 무슨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계속할 장기적인 위기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큰 펀치를 한 방 맞은, 그렇지만 그게 곧바로 그록이나 KO로 가는 게 아니라면 그 펀치의 위력에서 조금 있다가 헤어나고서는 추스리면 충분히 리커버, 회복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두 사람의 본고사는 내년 4월인데 이번에 특히 문재인 대표가 숙제를 많이 받아들었죠. 거기에서 정확한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입은 내상이 의외로 길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문 대표에게 사실 숙제를 해결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0월 정도 가면 이미 총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문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 서너 달 정도. 근데 통상적으로 8월이 바캉스 시즌, 그래서 정치 휴직이 방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석 달 정도 안에 뭔가 다른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게 좋으나 괴로우나 해야 할 대표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문 대표의 경우에도 앞서서 총선에 명운을 걸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 경고를 받았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운명이 뒤바뀔 만한 그 기점은 내년 총선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분명하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당권 주자로서 나와서 3번의 고비라고 말했던 것도 명확한 앞으로의 중요한 정치적 테이블, 타임, 시간표상에서 두고 한 말이고요. 그거에 이론이 여지가 없고 단지 우리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본고사를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준비하고 그럴 시간인데 예기치 않은 돌부리에 크게 넘어진 거죠. 모의고사가 본고사에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선거 결과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 제스처도 취하고 어찌됐든 간에 큰 악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좀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동력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완승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뭔가 뻐기고 싶다거나 이걸 하고 싶은 욕망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는 세월호 수습과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금권 유착을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세월호 수습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도 지금 밀어붙일 태세이고요. 그다음에 금권 유착 부분, 친박계 핵심을 도려내야 하는데 친박계들이 그럼 마취도 없이 수술대에 올라서 자기를 수술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치 자금과도 맛 다 있는 거고, 그럼 이것을 내가 나를 어디까지 수술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와 세월호 일주기 수습 문제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를 특검을 통해서가 아무튼 규명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저는 완전히 계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걸 슬렁슬렁 해도 좋다, 또는 청와대나 새누리당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국민들의 사면 또는 동의는 아닌 것이죠. 혹여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밀어붙인다면 그건 대대적인 상황 인식의 오판이자 일정 부분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야당이 강력히 밀어붙이기가 조금 모호한 일정 부분 힘의 공백 현상은 불가피하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특검이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당사자인 성완종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 공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뇌물수수죄를,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법리적으로 인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방증 수사와 수사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 검찰이
대통령의 철저한 장악과 청와대의 지휘 아래 있다고 여겨지는 검찰에서 무엇을 밝힐 것인가?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계속 내연되는 문제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특검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특검 방법을 두고는 여야가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야당의 대여 협상력의 일정 부분 약화를 가져오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특검을 안 간 채 이대로 종료하기는 여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예. 형식적으로라도 특검은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면죄부를 받고자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